조선 왕비는 500년 동안 총 4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에게 살해된 왕비는 딱 1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왕비인데 얼굴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직전 서울 경복궁 북쪽 끝 건천궁 오코루 앞마당에 일본도를 찬 남자 수십 명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 궁궐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한 여자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조선의 왕비였고 나이 45이었고 이름 석자를 지금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새벽 궁녀 복장으로 갈아입고 궁녀들 사이에 숨어있던 그녀를 낭인들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궁녀들의 머리채를 하나하나 잡아 끌며 왕비가 어디 있느냐고 소리질렀지만 궁녀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왕비는 없습니다. 사진이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으니 얼굴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영상은 그 여자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흔히 아는 이야기를 반복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풀어볼 질문은 하나입니다. 명성황후는 왕을 만든 여인이었나? 왕을 무너뜨린 여인이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영상 끝에 여러분 스스로 내리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한 줄 판결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끝까지 갈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두세요. 이 영상은 한 번 떠나면 알고리즘이 다시 데려다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시계를 44년 뒤로 되감겠습니다. 1851년 경기도 여주의 한 초가집으로 명성황후의 본명은 민자영입니다. 1851년 음력 9월 25일 경기도 여주군 근동면 섬낭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민치록, 여흥민씨 가문 사람이었지요. 여흥민씨라고 하면 조선 중기의 인현왕후를 배출한 명문입니다. 그런데 명문이라는 간판은 그때 이미 빛이 바랜 상태였습니다. 민치록은 변변한 벼슬도 하지 못했고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민자영이 8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어머니 한산 이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실 민자영에게는 형제가 있었지만 모두 일찍 죽고 그녀만 남았습니다. 훗날 조선의 왕비가 될 이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죽음과 외로움에 익숙한 아이였던 겁니다. 어머니 한산 이씨는 어린 딸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집의 이름이 감고당입니다. 여기서 잠깐 고개를 갸웃거려야 할 대목이 있어요. 감고당은 약 200년 전 인현왕후가 태어난 집이었습니다. 같은 가문, 같은 집에서 2명의 왕비가 나온 것입니다. 조선 역사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왕비의 운명에는 묘한 대칭이 있습니다. 인현왕후는 궁궐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온 뒤 조용히 숨을 거두었고 명성황후도 궁궐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왔지만 조용히 죽지 못했습니다. 같은 집, 같은 가문, 전혀 다른 결말. 이 소녀에게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될 남자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졌습니다. 조대비의 명으로 이하응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고종입니다. 나이 12살. 이하응은 사실상의 섭정자가 되었고 이제 어린 아들에게 왕비를 골라줘야 했습니다. 이때 이하응의 머릿속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집안이 약해야 한다.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처럼 강한 외척이 다시 세도를 부리면 안 된다. 둘째, 아비가 일찍 죽어서 뒷배가 없는 규수여야 한다. 셋째, 외척이 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아예 없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이 바로 민자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하응의 부인, 여흥부대부인 민씨가 같은 여흥민씨 집안이었으니 친족의 자녀를 며느리로 들이는 셈이라 통제가 더 쉬울 거라 판단한 겁니다. 1866년 3월 삼간택을 통과한 16살의 민자영은 운현궁 노락당에서 왕비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운현궁은 대원군의 사저입니다. 왕비가 될 소녀가 시아버지의 집에서 교육을 받는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당시로서는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운현궁에서 고종과 가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례 당일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날 밤에 고종이 방을 나가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4살 소년 왕에게 16살 왕비는 낯선 존재였겠지요. 하지만 이 어색했던 두 사람은 훗날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반자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16의 시아버지가 나라를 쥐고 있는 궁궐에 들어간다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뒷배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요. 대부분은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왕비라는 자리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아버지의 통제 아래 놓인 며느리에 불과했으니까요. 대원군이 직접 고른 며느리, 만만한 집안의 뒷배 없는 소녀. 이하응은 아마 안심했을 겁니다. 이 며느리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일은 없으리라고. 그런데 이 판단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판 중 하나가 됩니다. 고종이 왕위에 오른 뒤 10년 동안
나라를 실질적으로 움직인 건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하응이었습니다. 경복궁 중건, 서원 철폐, 당백전 발행, 쇄국 정책, 이 모든 것이 대원군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고종은 12살에 왕이 되었으니 어린 시절은 아버지에게 전부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고종이 20이 넘어서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원군은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그만하시죠라고 직접 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이 명성황후입니다. 그녀가 처음 한 일은 힘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먼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 친척들을 하나씩 끌어모았습니다. 대원군의 부인,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시어머니의 동생인 민승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림의 거두 최익현을 포섭하여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최익현은 1873년 고종이 성인이 되었으니 대원군이 섭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립니다. 대원군의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상소였습니다. 이 상소의 배후에 명성황후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좌의정, 우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이 줄줄이 사직을 청하며 최익현을 탄핵했지만 고종은 오히려 최익현을 두둔하고 탄핵한 자들에게 감봉과 파직을 내렸습니다. 결국 대원군은 물러났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고종의 친정이라고 하지만 이 시기에 정책 방향을 설계한 것은 명성황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역사넷의 분석처럼 명성황후를 고종의 정치적 참모이자 동반자로 보는 시각이 최근 연구의 방향입니다. 고종 스스로도 주요한 정치적 사안마다 명성황후의 의견을 청취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쩌면 고종의 친정이 아니라 고종과 명성황후 둘의 친정이라고 불러야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이때부터 명성황후가 보여준 행보는 조선 왕비의 전통적 역할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외교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왕비가 외국 외교관을 독자적으로 접견한 사례는 명성황후가 처음이었습니다. 왕의 어명을 별도로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외국 공사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교 사상에 따라 아녀자는 정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강하던 시절에 이건 파격 중의 파격이었습니다.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 러시아 공사 카를 베베르,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들을 직접 만나 국제 정세와 정치 제도를 논한 것은 왕이 아니라 왕비였습니다. 이 장면을 잠깐 이사벨라 비숍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1894년 영국 왕립지리학회 최초의 여성 특별회원이었던 이 여행가는 조선을 4차례 방문하면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수차례 아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화에 흥미를 느끼면 그녀의 얼굴은 눈부신 지성미로 빛났다. 우아한 자태의 귀부인이었다. 비숍은 명성황후를 서양 정치와 의회 제도, 여성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진 지식인으로 묘사했습니다. 황현의 매천 야록이 씀씀이에 절도가 없어 대원군이 10년간 쌓아둔 돈을 모두 동이 났고 매관매직의 폐단이 시작되었다고 통렬하게 비판한 것과는 정반대의 평가입니다. 한 사람이 같은 시대에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역사에서도 드뭅니다. 비숍이 본 것이 명성황후의 진짜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외교적으로 연출된 이미지였을까?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조선의 어떤 왕비도 서양인 앞에서 국제 정세와 정치 제도를 논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명성황후는 개화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신식군 때인 별기군을 창설했고 1881년에는 조사시찰단 12명을 비밀리에 일본에 파견하여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의 행정체계, 군사제도, 산업시설을 약 4개월간 조사하게 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와 잇따라 수교를 추진했습니다. 쇄국을 고집하던 대원군의 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왕을 만든 여인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명성황후는 고종에게 단순히 내조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종이라는 왕을 정치적 주체로 세운 설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명성황후에게 뼈를 깎는 시련이 연달아 찾아옵니다. 1871년 11월 4일 명성황후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원자의 탄생은 나라 전체의 경사입니다. 왕비가 20살, 고종이 1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문이 없었습니다. 선천성 학문 폐색, 고종실록의 기록은 간결합니다. 오늘 해시에 원자가 대변이 통하지 않는 증세로 승하였다. 태어난 지 겨우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5일, 겨우 5일인데 이 숫자가 바꿔놓은 것이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 아이의 죽음을 단순한 기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시선은 시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출산 직후 대원군이 아이에게 산삼을 많이 넣은 약을 다려보냈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삼 과다 투여가 아이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은 아닌지, 이 의심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날 이후 명성황후와 대원군 사이에는 어떤 화해도 불가능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명성황후는 이후 총 4남 1녀를 낳았지만 장성한 아이는 1874년에 태어난 둘째 아들 훗날의 순종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세 아들과 딸은 모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남 1녀를 낳았으나 모두 일찍 죽고 순종만이 장성하여 대한제국 2대 황제를 지냈다. 5아이를 낳아 4아이를 잃은 어머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삶이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후궁들에 대해 유난히 질투가 심했다는 기록도 이 맥락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고종에게는 공식적으로 9명의 후궁이 있었고 후궁들에게서 완친왕, 의친왕, 영친왕 등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매천야록에 따르면 명성황후는 이 후궁들을 궁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왕이 살아있는데 왕의 자녀를 낳은 후궁이 궁 밖에서 사는 일은 조선 역사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아이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74년 명성황후가 순종을 임신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양오빠 민승호의 집에 정체불명의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선물이 오가던 집이라 민승호는 별 의심 없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민승호는 즉사했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양어머니도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까지 사망했습니다. 한 집안이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이 폭발 사건의 배후는 끝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대원군을 지목했습니다. 감정을 빼고 사실만 나열해보겠습니다. 처자들 5일 만에 사망, 양오빠 폭탄으로 사망, 양어머니 같은 폭발로 사망,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같은 이름이 떠오릅니다. 이 시기를 전후로 명성황후의 삶에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무속의 기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훗날 진령군이라 불리는 무당이 궁궐에 출입하게 되었고 중앙일보 역사 칼럼의 제목은 명성황후 홀린 무당 진령군 인사까지 좌우였습니다. 매천야록을 비롯한 여러 기록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진령군이 명성황후의 곁에 온 시점을 보면 1882년 이모군란 직후입니다.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는 궁을 빠져나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충주장호원까지 53일간 도망다니며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맸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장호원에서 데려온 무당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무당에 빠진 어리석은 왕비라는 한 줄로 치워버리기엔 그 이면에 쌓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처자들을 5일 만에 잃고 양오빠와 양어머니가 폭발로 날아가고 아이들이 줄줄이 죽고 궁궐에서 쫓겨나 53일간 도망다닌 여자. 어딘가에 매달리고 싶었던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물론 궁궐에 무당을 들이고 국고를 쏟아부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아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척족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지요. 명성황후가 친척들을 끌어들여 권력을 독점했다는 비판은 오래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흥민 씨가 요직을 차지한 건 사실입니다. 을미사변 직전까지 국가요직에 앉은 여흥민 씨가 1000명을 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프레시안의 역사 칼럼은 이를 두고 민씨 척족 정치는 1895년에 민왕후가 시해당할 때까지 20년 이상 계속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척족 정치가 전부 명성황후 혼자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종의 뜻이 그녀의 이름 뒤에 숨은 것일까요? 우리 역사넷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국왕의 시정을 비판하고자 할 때 대신 공격할 희생양을 찾게 마련이다. 명성황후도 이러한 희생양으로 이용된 측면이 없지 않다. 고종 암군설 자체가 일제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최근 연구를 감안하면 명성황후의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 부분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종이 직접 밀어붙인 인사를 사람들이 왕비의 이름으로 비판한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명성황후가 실제로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들이야말로 그녀가 왕을 만든 여인인지 왕을 무너뜨린 여인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1882년 7월 이모군란이 터졌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신식 별기군에게는 월급이 제때 나갔는데 구식 군인들에게는 13개월치 급여가 밀려 있었습니다. 그나마 겨우 나온 급여가 쌀이었는데 반은 모래와 겨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한 구식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이 폭동은 빠르게 민씨 척족에 대한 분노로 번졌습니다. 군인들은 민씨 척족의 집들을 부수고
별기군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를 살해했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한 뒤 궁궐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왕비. 이때 흥선대원군이 움직입니다. 군인들이 운영궁을 방문하자 대원군은 이들을 맞이했고 그 뒤 군인들의 행동이 더 과격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원군이 신복에게 군복을 입혀 군중을 이끌게 했다는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궁궐에 군인들이 밀려들었을 때 명성황후는 탈출을 결심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기록입니다. 명성황후는 여흥부대부인 민씨와 무예별감 홍제이의 도움으로 궁궐을 탈출하였다. 궁녀 복장으로 갈아입고 홍제이의 등에 업혀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가마도 타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사람의 등에 실려 도망친 겁니다. 홍제이의 등 위에서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 너머로 만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계산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을까요? 왕비가 달아난 궁궐에서 대원군은 시신도 확인하지 않은 채 왕비가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상까지 선포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며느리에 대해 장례를 발표한 겁니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충주장호원까지 피신합니다. 2003년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때의 행적을 기록한 피난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51일간의 기록이었습니다. 피난 중 다리에 부스럼이 생겨 고약을 붙였다는 기록, 충주 목사 민흥식의 집으로 피난처를 옮겼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간조선은 이 기간 중 명성황후가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맸다고 전합니다. 왕비가 53일간 시골을 떠돌며 말라리아로 쓰러져 있는 동안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여 대원군을 텐진으로 압송했고 명성황후는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발표된 왕비가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피신 중에 자신을 숨겨준 민흥식은 훗날 명성황후의 핵심 측근이 됩니다. 이 장면을 기억해 두십시오. 13년 뒤 다시 새벽이 옵니다. 그때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모군란 2년 뒤인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터집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홍영식 등 급진 개화파가 일본의 힘을 빌려 정권을 뒤엎으려 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우정국 개국 축하 만찬장에서 거사를 시작했습니다. 폭탄을 터뜨리고 궁궐을 장악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경우궁으로 이동시켜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명성황후의 기지가 발휘됩니다. 그녀는 정변 세력에게 경우궁이 좁다는 이유를 들어 창덕궁으로의 환궁을 요청했습니다. 정변 세력이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사이 명성황후는 청나라 군대의 지원을 요청하는 데 성공합니다. 원세계가 이끄는 청나라 병력 600명이 움직였고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정변 세력이 장악한 궁궐에서 왕비가 상대편 군대를 불러들여 판을 뒤집은 겁니다. 이모군란에서는 등에 업혀 도망쳤고 갑신정변에서는 머리를 써서 뒤집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2년 사이에 보여준 두 장면, 이 대비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위기 앞에서 학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당한 뒤에는 같은 방식으로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왕을 무너뜨린 여인이라는 비판과 연결됩니다. 명성황후가 외세, 특히 청나라와 러시아에 의존하는 패턴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모군란 때는 청나라, 갑신정변 때도 청나라, 그리고 을미사변 직전에는 러시아. 외부의 힘을 빌려 위기를 넘기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선이 열강의 각축장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명성황후가 없었다면 고종은 스스로 이 위기들을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아니오에 가까울 겁니다. 고종은 명성황후가 사라진 뒤 10년 안에 을사늑약을, 15년 안에 경술국치를 맞이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명성황후의 외세 의존이 잘못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유일한 전략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다만 던져볼 만한 질문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명성황후를 정치의 언어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권력, 외교, 정변, 세력. 그런데 이 여자에게도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의 한글 편지가 180여 통 남아 있습니다. 그중 146통이 친필입니다. 조선 왕실은 물론 사대부가를 포함해 한 개인이 남긴 친필 편지 중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146통 중 136통은 조카 민영소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민흥식과 그 아들 민병승에게 보낸 것인데 민흥식에게 보낸 편지는 청일전쟁이 전개되던 급박한 시기의 것이라 주목할 만합니다. 민흥식이 유배에서 풀려나자 그 아들 민병승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유배가 풀리니 너무 다행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수록된 분석에 따르면 편지의 대부분은 수신자의 안부를 묻고 왕과 세자의 안부를 적고 그때그때의 소소한 용건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의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걱정과 안도가 주된 감정입니다. 146통에 담긴 건 정치가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외교관을 접견하고 세력을 규합하고
정변을 뒤집던 그 여자가 편지에서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고 세자의 공부를 염려하고 친척의 안부를 묻는 한 사람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간접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사진이 없으니까요. 고종의 사위 박영효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키는 별반 크지 않았고 오히려 날씬한 편이다. 얼굴은 갸름하였으며 눈은 가늘고 눈끝이 위로 치솟아 언뜻 보기에 부드러운 인상은 아니었지만 험한 얼굴은 아니다. 조선 부인치고는 표정이 풍부하여 예쁜 축에 들었다. 을미사변에 가담한 일본인 코바야카와 히데오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가냘픈 몸매에 유순하게 생긴 얼굴과 하얀 살결은 아무리 보아도 26살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본 것은 이미 숨이 끊어진 명성황후였습니다. 45의 여자가 죽은 뒤에야 26으로 보였다는 기록. 명성황후는 암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벽 5시까지 잠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침실을 여러 개 돌려가며 사용했고 비상시 피신할 수 있도록 침실마다 비밀문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외모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 겁니다. 을미사변 당시 낭인들이 궁녀들 사이에서 왕비를 구별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종은 을미사변 이후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명성황후의 사진을 찾으려 했습니다.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없는 사진을 찾으려 거액을 걸 리는 없으니 사진이 있었지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없앤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왕비인데 얼굴은 미스터리. 이 역설은 명성황후의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드러나지 않으면서 모든 것에 관여했던 여자.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의 접촉도 같은 패턴입니다. 공식 사료에는 명성황후가 러시아에 접근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베베르가 본국에 보낸 비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개혁의 불가피성을 이해한 왕비는 항상 러시아의 우호를 의심의 여지 없이 신뢰하고 있었다. 공식 기록에는 없고 상대국의 비밀 문서에만 남아있는 외교. 이것이 명성황후가 움직이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으로 가야 합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대원군이 다시 입궐하여 섭정을 맡았고 고종과 명성황후는 사실상 궁궐 안에 연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원군은 이번에도 명성황후의 폐비를 추진했습니다. 입궐한 바로 다음 날 왕비를 폐위해달라는 문건을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이 미온적이어서 이번에도 성사되지 못했고 대원군 자신도 결국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져 실각합니다. 그런데 1895년 국제 정세가 급변합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게 랴오둥반도를 돌려놓으라는 삼국 간섭을 감행한 겁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무적 이미지에 금이 갔습니다. 명성황후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친일 내각을 밀어내고 러시아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러 성향의 내각이 구성되었고 명성황후는 친일 조선군 훈련대를 해산하고 친위대인 시위대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조선이 러시아의 품으로 넘어가면 일본의 한반도 지배 전략은 물거품이 됩니다. 위기를 느낀 일본 정부는 미우라 고로를 주한 공사로 파견합니다.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 미우라는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명성황후 제거를 실행에 옮깁니다. 1895년 10월 8일 자정을 넘긴 시각 미우라의 지시로 일본인 낭인 30여 명이 인천 제물포를 거쳐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구마모토 현 출신의 칼잡이들이었습니다. 공사관 직원, 고문관, 순사, 기자 등 약 60여 명이 대원군의 별장 아소정에 모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고 복장도 제멋대로였습니다. 대원군은 그들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담을 넘어 별장 경비원을 포박하고 옷을 빼앗아 조선인으로 위장했습니다. 대원군을 깨운 뒤 가마에 태워 경복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때 대원군이 명성황후는 죽음을 맞아 마땅하다는 고유문을 친필로 적어 내일 서울 시내에 게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대원군의 자발적 의지였는지 일본의 강요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새벽 3시 대원군 일행이 서대문쯤에 이르렀을 때 우범선이 이끄는 훈련대 제2대대와 합류했습니다. 일본 수비대 140여 명도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경복궁을 3면에서 포위합니다. 광화문, 춘생문, 추성문. 새벽 4시 반 경복궁 시위대를 지휘하던 미국인 교관 다이 장군은 일본군의 수상한 동태를 보고받았지만 대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일본인들은 긴 사다리를 걸고 궁궐담을 넘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경비대장 홍계운이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때 고종은 이범진에게 급히 미국 공사관과 러시아 공사관에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범진은 높이 4m가 넘는 궁궐담에서 뛰어내려 탈출했습니다. 미국 공사관에 도착했을 때
경복궁 쪽에서 첫 총성이 들려왔다고 이범진은 증언했습니다. 건천궁에 진입한 낭인들은 궁녀들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왕비의 처소를 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궁녀들은 6피트 높이의 창문에서 마당으로 내던져졌지만 한 명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러시아인 사바티는 증언합니다. 고종은 낭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일부러 방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왕비가 피신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낭인들은 고종의 어깨를 잡아 주저앉히고 태자의 머리채를 휘두르고 관을 벗기고 칼등으로 목줄기를 때렸습니다. 국내부 대신 이경직이 두 팔을 벌려 왕비가 숨어있는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낭인들이 그에게 권총을 쐈고 칼로 두 팔을 베었고 다시 허리를 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궁녀 복장으로 갈아입고 숨어있던 명성황후를 찾아냈습니다. 오카모토 류노스케가 방 한구석에 숨은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네가 명성황후냐고 물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를 부인했고 몸을 빼내 마루 아래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발이 걸려 넘어졌고 칼에 베어졌습니다. 매천 야록에 따르면 살려달라고 애걸했으나 일본인들이 칼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낭인들은 왕비를 죽인 뒤에도 그것이 왕비인지 확신하지 못해 용모가 비슷한 궁녀 3명을 더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세자 순종을 데려와 시신 앞에 세우고 이 여자가 내 어머니가 맞느냐고 확인시켰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미우라 공사는 직접 궁에 들어와 시신을 확인한 뒤 증거인멸을 지시합니다. 낭인들은 명성황후의 시신을 문짝 위에 올려 혼니부를 덮고 건천궁 동쪽 녹원 숲속으로 가져갔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석유를 뿌려 태웠습니다. 궁궐 안에서 해가 뜨기 전에 한나라의 왕비를 불태운 겁니다. 우범선이 우연히 타다 남은 유골을 발견하여 향원정 연못에 넣으려 했으나 훈련 때 참의 윤서구가 혹시 왕후의 시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수습하여 오은각 서봉 아래에 묻었습니다. 훗날 장례를 위해 유해를 수습할 때 뼈에 재와 모래가 뒤섞여 신체 부위를 판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오전 9시 20분 주한 일본 공사관 수비대 소속 니이로 해군소자가 본국 대본영 육군참모부에 전문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극비라는 붉은 낙인이 찍힌 이 전문에는 8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왕무사 왕비 살해. 일본 정부의 공식 라인을 통해 작전 성공을 알린 보고서였습니다. 시신을 태웠지만 기억까지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사건 직후 미우라 공사는 이렇게 발뺌했습니다. 대원군의 요청에 응하여 군대를 동원했으나 궁궐에 도착해보니 사건은 이미 끝나 있었다. 이 사건과 일본 군민은 무관하다. 일본 영자신문은 이 사건을 중세적 야만 왕조의 궁중 암투로 호도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을미사변에 가담한 일본 외교관이 고향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왕비를 죽였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놀랐다. 시치미를 뗀 자들의 편지에서 진실이 가장 담담하게 드러난 겁니다. 러시아인 건축기사 사바티는 왕실 경호원 자격으로 경복궁에 상주하고 있었고 을미사변을 유일하게 목격한 외국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공사 베베르에게 상세한 증언을 제출했고 이 기록은 을미사변의 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바티는 보고서에서 사건 직후 제물포항에 정박해 있던 일본 군함과 선박 두 척이 황급히 일본으로 떠났다는 자체 첩보를 인용하며 이 배가 범인들을 실어 날랐을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일본 정부가 사건에 개입한 증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종은 상여가 노제를 마치고 서문으로 나갈 때 마루에 서서 담 너머로 바라보며 오랫동안 대성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를 폐비로 강등한 조치는 일본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을미사변이 불러온 분노는 거족적이었습니다. 뒤이어 단발령이 시행되자 전국 각지에서 을미이병이 봉기했습니다. 원수를 갚고 형체를 보존한다. 이들의 깃발에 적힌 구호였습니다. 과거 명성황후의 척족 정치를 비판하던 유생들이 그녀의 죽음을 계기로 돌아선 겁니다. 살아서는 비판의 대상이었는데 죽어서는 의병의 깃발이 된 여자. 지방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정부는 군대를 지방으로 보내야 했고 이 틈을 타 1896년 2월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합니다. 아관파천입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이 고종에게 탈출의 명분과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명성황후의 국장은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원수를 갚기 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춘추의 복수론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을미사변 관련자들이 일본의 망명에 있는 상태에서 원수를 갚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른다는 건 유교적 명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97년 5월부터는 칭제, 즉 스스로 황제라고 선포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장이 또 미뤄졌습니다. 황제국의 예법이 확정되어야 국장 절차도 정해지니까요. 결국 국장은 명성황후가 사망한 지 2년여가 지난 1897년 11월에야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직전인 10월 13일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합니다. 명성황후도 이때 명성이라는 시호와 함께 황후로 추승되었습니다. 2년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의 장례를 2년 동안 치르지 못한 것, 왕이 왕비의 죽음을 2년 동안 마무리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2년이 지나서야 남편은 비로소 황제가 되었고 아내를 황후로 올릴 수 있었다는 것, 죽어서 남편에게 황제의 길을 열어준 여자, 이것을 왕을 만든 것이라 해야 할까요? 왕을 무너뜨린 것이라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서울 청량리 홍릉에 장례를 치렀지만 1919년 고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의 홍릉에 합장되었습니다. 홍릉 옆에는 순종의 유릉이 있고 이 일대를 묶어 홍유릉이라 부릅니다. 이곳의 양식은 기존 조선 왕릉의 검소한 형태가 아닙니다. 대한제국 황제릉 양식을 따르고 있어서 명나라 황릉을 참고한 웅장한 구조입니다. 고종이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 처음에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명성황후는 왕을 만든 여인이었나? 왕을 무너뜨린 여인이었나? 사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대원군을 축출하고 고종의 친정을 연 것은 그녀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왕비가 외국 외교관을 독자적으로 접견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이모군란에서 등에 업혀 도망쳤다 살아 돌아온 것도, 갑신정변에서 기지를 발휘해 정변을 무위에 돌린 것도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외세에 반복적으로 의존하여 조선을 열강의 각축장으로 만든 것도 그녀였고, 민씨 척족을 통한 세도정치로 백성의 원성을 산 것도 그녀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황현의 매천야록은 그녀를 부패의 화신으로 그렸고 이사벨라 비숍은 눈부신 지성인으로 그렸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 이토록 극단적인 평가가 공존하는 경우는 세계사 전체를 뒤져도 드뭅니다. 한 가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고종은 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조선은 서양과의 수교를 그만큼 빨리 추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을미사변이라는 야만도 없었겠지만 그 야만이 촉발한 의병도, 아관파천도, 대한제국 선포도 없었을 겁니다. 왕을 세웠기 때문에 왕이 표적이 되었고,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만든 것과 무너뜨린 것이 사실은 같은 행위의 양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양주 홍릉에 잠든 그녀에게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 걸까요? 민비일까요? 명성황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불러보지 못한 다른 이름이 있는 걸까요? 그 이름을 댓글에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